안녕하세요. 교재는 105쪽 표시죠. 쪽 105쪽 표시고 문제집은 여기 아예 표 놓고 시작을 하시죠. 계약 총칙 보시면 128쪽 표 놓으세요. 자, 오늘은 채권편의 채권의 발생 원인을 배우는데, 재산권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게 물권과 채권이죠. 채권의 발생 원인에는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채권편에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 4개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의 발생 원인 중에 계약만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계약에서 생긴 채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 따라선다. 약정 지키시오. 이것이 채권계약이다 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서 이 계약을 채권 생기는 계약이라고 해서, 따라서요. 채권행위. 따라서 안 하면 안 된다고. 다시 부담행위. 이 계약을 뭐라고 불러? 또는 약속을 지켜야 되므로 약속을 지켜야 할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는 계약이라고 해서 부담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제2장에서 나오는 계약을 부담행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이유를 아셔야 되는 게, 미안한데 총칙에서 맨 앞에 잠시 가봅시다. 계약의 요약집에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5쪽을 펴보시죠. 5쪽.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교재 맨 위에 3번 봤더니, 자, 읽어본다. 처분행위와 부담행위. 오늘 지금 여기 부담행위 배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행위는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 할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았다고 해서 부담행위라고 하고, 그러면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약속할 때는 권리 없어도 된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가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목적물에 소유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걸 물어봐.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괜찮아. 이해하셨나? 이걸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유권 있어야 된다고 하면 틀렸다는 거야. 약속만 지키면 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맨 위에 처분행위와 부담행위 이렇게 나눠지지. 그래서 만약에 처분권이 없는 자의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물어보면, 유효 무효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되겠어? 유효라고 해야 한다. 처분권이 없어도 되니까. 그러면 처분권이 뭐냐 배웠지? 처분권은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 그 보유하고 있는 자의 권한을 처분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갑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의 효력으로서 채권 채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을 때, 약정할 때 말이야, 갑에게는 소유권 있어야 된다 없어도 괜찮다. 그 말이 바로 부담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따라서 5페이지 맨 밑에 확인학습 밑으로 내려와서 교재 요약집, 제가 아까 보던 거 밑에 문제 1번을 해결하면 돼. 확인학습에 1번에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무효 유효, 그거 하나 알면 되는 거야.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유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논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서 있으면 돼. 야,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어째서 유효라고 하냐? 이유는 매매계약 자체로는 부담행위이므로 이렇게. 그리고 우리 계약법에 총칙, 매매교환, 임대차의 3가지가 시험범위다. 그러면 오늘은 총칙을 배울 텐데, 계약 총칙에서는 성립, 효력, 소멸 이걸 배워요. 성립, 효력, 소멸 사유로 해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계약의
성립을 배우는데 요약집은 자 페이지 다시 되돌아오셔요. 요약집 되돌아오셨나?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계약의 105페이지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계약의 성립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러면 성립 요건은 자 여러분다 청승 합치 일의 완성.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있어서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돼야 되는데 청약은 이렇게 밑줄 그시고 확정적이어야 될 정도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은 아무에게나 토지 팔겠다고 청약해도 괜찮을까요? 아무에게나? 돈만 있으면? 그렇죠. 그 청약의 상대방은 청불, 거기다 동그라미 쳐요. 청불 이렇게. 1번에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이어도 괜찮다. 그 다음에 승낙의 상대방은 아무에게나 승낙해도 돼요? 누구에게만? 그래서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 청약자여야 한다. 그래서 청불, 승, 특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다시 한번 청불.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이인이어도 무방하다.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 청약자에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청약의 내용과 계약의 승낙의 내용이 자 이거 봐요. 합치돼야 돼. 합치. 그럼 이 합치에는 당사자의 합치를 주관적 합치라고 하고 계약 내용의 합치를 객관적 합치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거기에 합치가 되려거든 3번에 다 같이 주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란 청약자가 의도하는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주관적으로. 그 다음에 객관적 합치란 계약의 내용이 합치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합치가 되면 이렇게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되고 이런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불합치되면 성립이겠어? 불성립이겠어? 불성립. 계약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럼 성립이 되면 그 계약은 합치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계약을 낙성계약. 청승 합치 이외에 일의 완성이나 물건의 인도까지 있어야 성립되는 계약을 요물계약. 자,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보셔. 107쪽에 계약의 유형과 종류에서 여기서 한 문제 나오거든. 그럼 맨 위에 보면 그 계약의 종류의 증여부터 파해까지 있는데 거기에 성립과 관련하여 낙성계약, 요물계약 나오죠. 낙성계약은 이렇게 하셔야 돼. 낙성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 있어도 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하고 청약과 승낙의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나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 이루어지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그래. 그럼 거기 쭉 15개의 전형계약 중에 전부 낙성계약인데 요물계약이 한 개 있지. 그게 뭐야 요물계약이? 현상광고만 요물계약이다 외워야 돼. 현상광고만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나머지는 전부 무슨 계약? 낙성계약.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이제 계약은 유효 아니면 무효, 불확정 무효.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되면 유효, 무효,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불확정 무효 이렇게 나눠지고 계약이 불성립이면 유효, 무효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계약이 불성립이면. 그러면 이와 같이 자 일단 이런 상태를 아시고 두 번째는 이제 계약이 성립 시기를 물어보거든. 계약의 성립 시기는 대화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시기를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교재 105쪽에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시기를 물어봐요. 그러면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세 유형이 있는데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그런 경우가 있고 청약만 2개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승낙은 없는데 승낙으로 볼 만한 사실이 있을 때 성립되는 계약 3가지가 있어. 3가지 격지자 사이에. 그러면 격지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성립 시기가 자 여봐요. 격승발. 그러므로 승낙을 발송했을 때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청약의 효력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격지자 사이에 청약은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기게 해서 도달 시에 효력이 생기게 해서 여기는 승낙은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기고 청약은 거기다가 또 격청발 했다가는
그래. 그래서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다 같이 승낙의 발송 시에, 그다음에 격지자 사이의 청약,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근데 양 청약이 동시에 도달하지 않으면 나중에 청약이 도달했을 때 다 같이 양청도, 나청도. 그게 여러분들 105페이지 맨 밑에 3번이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나중에 도달한 청약이 뭐 할 때? 발송일 때 도달할 때. 그래서 나청도, 양청도. 그다음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으로 볼 만한 사실이 실현된 때. 여러분들 요즘에 학원에 맨 물품이 오더라고, 이렇게 택배로. 그럼 택배로 주문한 사람이 그걸 뜯어서 먹어버리잖아. 그러면 승낙으로 볼 만한 사실이 실현되었다고 그래. 그래서 자,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유형에는 3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청승합치, 청약만, 승낙 없어도 3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기억해야 돼. 그러면 격지자 사이의 계약, 여러분들은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격승발이다, 이것만 알면 안 돼. 우리는 대화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시기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교차청약은 예를 들어서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시기는 대화자 사이겠어, 격지자 사이겠어? 그러겠지. 격지자 사이에 청약만 2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 청약이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고, 여기 의사실현은 대화자 사이겠냐? 물품을 송부해서 쓰면 대화자 사이겠냐고. 격지자 사이겠지. 그래서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유형이 3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다시 한번 격승발, 격청도, 양청도, 나청도 실현된 때. 그다음에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시기를 다시 살펴보면, 갑이 을에게 자기 소유 주택을 팔겠다. 그런데 승낙 기간은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해. 내 주택을 너에게 파기해놓으라. 그런데 주택을 사려거든 10월 말일까지 답을 다오라고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서를 발송을 해. 10월 1일 날. 중요한 건 10월 1일이 아니라 승낙 기간이 10월 30일까지. 그러면 계약은 언제까지 승낙을 얻어야 성립이 되겠어요? 10월 30일까지. 만약에 10월 30일까지 승낙서를 얻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어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야. 승낙 기간을 며칠로 정했다고? 10월 30일로. 그러면 그 청약서가 을에게 도달했겠어, 안 했겠어? 했지. 을이 승낙서 발송했겠어, 안 했겠어? 을이 승낙서 발송 안 했으면 무하게 나오고 여기 왔겠냐. 눈치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승낙서를 발송하는데 언제 발송을 해? 20날. 그런데 건물은 언제 멸실돼? 10월 19일 날. 그래서 격지자 사이에서는 건물이 멸실된 줄 알고 승낙서를 발송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당연히 모르고, 건물이 멸실된 줄 모르고 사전에 준비 작업을 거쳐서 내가 저 건물을 사서, 강화에 있는 건물을 사서 요즘에 유행어는 그런 별장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좋다, 내가 사겠노라, 승낙서를 발송했지. 그러면 승낙서가 10월 30일 제 기간 안에 도달했을까요? 조금 더 일찍 도달했을까요? 늦게 도달했을까요? 그래, 그런 눈치라도 있어야 돼. 그래서 언제 도달을 해? 11월 2일 날. 언제까지 도착해야 할 것을. 그래, 갑의 청약은 아직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끝이 났다. 청약은 효력을 잃었잖아.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근데 11월 2일 날 도달했는데, 이 경우 보통 때라면 충분히 제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지. 10월 20일 날 발송했다면, 을은 발송했으면 충분히 제 기간 안에 도달했을 것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도달했다면, 이 승낙이 제 기간에 도달했다면 언제 계약은 성립이 된다고 그랬어요? 격승발. 그러니까 제 기간에 도착만 했다면 10월 20일 날 계약이 성립되겠지.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가 되나? 근데 이렇게 늦게 도달한 것이야. 그러면 을은 충분히 제 기간 안에 도달했을 것이다, 이제 계약은 성립되었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담임선생님 찾아가는 거예요. 담임선생님 구두 티켓 하나씩 들고 찾아가. 우리 드디어 서울로 이사 간다고.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가. 그래서 잘 계시라고 인사하고 이제 도락고 맞춰서 트럭 맞춰서 이제 고속도로 타고 올라올 채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응? 근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쭉 와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집이 다 불탔다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 자, 그래서 11월 2일 날 승낙서가 도달했을 때 이것은 제때 도달한 것이다, 늦게 도달한 것이다. 이것을 연착된 승낙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교재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105페이지에 거기에 쭉 음영 처리된 경우에 11월 2일 날 도달했다 나오나? 그게 여기야. 11월 2일 날 도달했다를 그걸 연착된 승낙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잘 봐. 이 갑이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 보통 때라면 충분히 제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발송 날짜를 보고도 충분히 제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야. 하나. 그러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갑이 으라 너의 편지가 11월 2일 날 도착했으니 그렇게 알아라 라고 연착의 통지를 한 경우도 있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연착의 통지를 했다면 계약은 불성립이고 이때 이 을에 늦게 도달한 청약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어. 그래서 갑이 여기에 승낙을 해야 계약이 이루어져. 그런데 갑이 연착의 통지를 했겠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이루어져 버려. 왜냐하면 이거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런 효력이 생겨서. 연착의 통지를 안 했다면 이건 연착된 것이다.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밑으로 봐. 밑으로. 지금 5번 봤더니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지? 그럼 어떤 효력이 생기냐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는 효력이 생겨서 그러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는 효력 때문에 계약은 제 기간 안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계약은 제 기간 안에 도달했다면 제 기간이 10월 말일날 아니야 이거. 그 안에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그러면 10월 말일날이면 제 기간 안에 도달한 것이 언젠지 그냥 30일 안에만 도착한 것으로 보는 거고 발송 날짜는 분명하잖아요. 발송 날짜는. 그러니까 도달 날짜를 언제로 볼 수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격지라 간의 계약은 제 기간 안에 도달하면 발송 날짜는 분명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따른다. 그래서 격승발이다. 그래서 발송 날짜에 계약이 성립돼 버리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지. 맞아?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되면 다 같이 유효, 무효. 그러면 갑을 간의 계약은 유효요, 무효요 지금? 유효? 어째서 유효요? 언제 계약이 이루어졌어? 건물은 언제 꼬실라졌어? 원시적 불능이야, 후발 불능이야? 지금 11월 달에 처음 오신 분들이야, 시방. 언제 계약이 성립되었어? 언제 멸실되었어? 계약 성립 전에 멸실이야, 후에 멸실이야? 원시불능, 후발불능. 유효요, 무효요? 무효잖아, 지금. 그럼 무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을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이라고 믿고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서 건물을 매수하게 되면 인테리어도 새로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무효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 이것을 자유본다. 이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넘겨. 108페이지 표 보면 108페이지 펴었나? 봤더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문제가 나오지? 그러면 계약 체결상에 여기 봐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는 유효일 때 생겨, 무효일 때 생겨? 원시불능으로, 후발불능으로. 지금 원시불능 아니냐 지금 계약이. 그래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생겨. 그럼 여기 봐. 원시적 불능은
전부 불능은 무효이고 일부 불능도 우리는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면 원칙이 무효가 돼. 일부 불능이든 전부 불능이든 원칙이 무엇이 돼? 무효. 그럼 무효로 끝이 나 과실 책임 문제 생겨.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생기는데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매도인 갑은 이런 얘기야. 그러므로 갑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목적물이 멸실되어서 무효라는 거 알 수 있었잖아요. 과실이 있는 갑은 선의 무과실은 상대방에게, 나의 선무상에게 계약의 유효를 믿었다. 신뢰익을 배상해야 돼. 그래서 그거 한 줄 외워놓으면 돼. 그럼 읽어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언제 성립이 되냐면 목적이 후발불능으로 원시불능으로 무효해야 돼. 그 다음에 2번 급부를 하여야 할 자가 누구냐면 매도인이야. 매도인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과실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우리 외웠잖아. 이렇게 다시 한번 원무관은 선무상에게 신뢰익을 배상하라. 우리가 배우는 책임에는 불법행위 책임도 있을 것이고 계약 책임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법률행위 배우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 책임을 배워. 그러면 계약에서 책임 나오면 다시 지는 자, 묻는 자. 계약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과실이 있어야 돼. 과실. 책임지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돼. 책임 묻는 사람은 선이 이렇게 외워. 이렇게 한 20번도 돼 있으니까. 책임 묻는 사람은 선이 무과실. 책임져라. 책임져라. 그 얘기는 노래 부르라는 얘기요. 혼인하자는 얘기요. 돈 내놓으라는 얘기요. 손해배상으로 한단 말이야. 돈 내놓으라고 그래. 손해배상. 자, 이건다. 무효는 신뢰이익, 유효는 이행이익.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배상해 줘야 돼.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효야, 유효야? 무효니까 이행이익에서 신뢰이익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이렇게 책임 묻는 사람은 선이면 족하다.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선이 무과실해야 돼. 그런데 대신 우리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는 선이면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돼. 어디서든 보호해 주려거든. 그리고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 시험은 유형이 어떻게 물어보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 과거에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생기는 이걸 골라라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요건을 물어보는 경우 두 유형이 있어.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일단 129페이지 문제지. 129페이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틀린 것은 자,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이 된다. 맞아? 2번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이해 가셨나? 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3번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맞아? 뭘 봐야 돼 거기서? 불합의를 봐야지. 계약이 성립되려고 하던 다시 청승합치. 근데 합치요 불합치야? 불합치는 무효요 불성립이요? 불성립은 취소 문제 안 생기지? 그럼 그렇게 나오잖아 시험이. 4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청약이 가능하다. 불 맞네. 격지자 간의 계약 격 동그라미 쳐.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 동그라미 격청 부 맞네. 아따 여기다가 또 청자 안 보고 있지? 격발 또 외웠다간 신세 망친다 이거. 다시 한번 격발이요 격승발이야. 그리고 격승발
격청도 두 개를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격승발, 격청도. 이해가셨나? 자, 그러면 128페이지 문제 1번 다시 봐. 128페이지 왼쪽에 계약의 청약 승낙 옳은 것은 26회 때, 자, 격지라 간의 계약의 청약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맞아? 철자만 나오면 전철 있다 꼭 외워야 돼. 전철이 있다. 전자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고 전이라는 말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전자 있냐 봐야 돼. 다시 한번 전철, 후추. 추이는 후에 해야 되고 철회는 전에 도달 전에 해야 된다. 2번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인 게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청특이요 청불이요. 청불. 청특 틀렸잖아. 그 다음에 3번 청약자가 청약의 통지를 발송한 후에 도달 전에 사망했대. 자, 여러분 발송 후 도달 전 죽어도 산 것이다. 생각나세요? 그래서 발송 후 도달 전 죽었어도 효력을 생긴다 해야 돼. 잃는다 틀렸네. 그 다음에 4번 격 나왔네. 격지간에 나오면 뒤에 중간에 뭔 낱말을 봐야 돼? 승을 봐야 돼? 청을 봐야 돼? 승이네. 격승 도 해서 틀렸네. 5번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가끔 안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고 가자고. 우리 나왔던 거. 우리 교재에는 없네요. 문제가.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그랬네. 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원무가라고 그랬나? 후발 불능해야 돼. 원시적 불능해야 돼. 그래 그걸 찾으라는 거야.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유상계약의 원시적 일부 불능이에요. 유상계약. 그러면 유상계약의 원시적 일부 불능은 여러분들 요약집 얼른 펴보셔. 거기에 108페이지에 밑에 1번에 거기에 음영 처리된 게 있죠. 거기에 무상계약이야 유상계약이야. 유상계약의 원시적 일부 불능, 즉 우리는 수량 부족 매매에서 나와. 그래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로 해결해, 유효로 해결해. 유효이고 담보 책임을 해결한다. 이렇게 원시적 유상계약의 원시적 일부 불능은 유효이고 예외적으로 담보 책임으로 해결한다. 이걸 물었던 것이야. 그래서 여기는 유효요 무효요? 유효. 유상계약의 원시적 일부 불능 유효. 담보 책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아니야. 1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그 토지 전부가 수용이 되었네. 원시적 전부 불능이지?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네. 이게. 수용을 보면 안 돼. 전에 봐야지. 전에. 그리고 토지가 수용되다 보니까 이행 불능이 되었지? 그러니까 원시적 전부 불능이 되었잖아. 매매계약 체결 후 보면 안 돼. 이제 후 나오면 볼 것 없어요. 유명 화가의 그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볼 것 없어. 이런 거.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는데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소유권 상실하게 되었죠. 이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해결하는 것이야 이게.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몇 번이다? 1번. 2번. 이해가셨나? 이렇게 나오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자, 이거 본다. 무효는 전전세 부과. 무효의 1단계로서 전전세 부과 나왔지? 과실 책임 문제 생기잖아. 이렇게 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계약의 종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약집 다시 한번 봐. 107페이지 갔더니 계약의 종류에는 여러분들 이 전형 계약이 뭐냐면, 자, 제2장 우리는 지금 계약을 배우고 있고 제1절 계약 총칙이 나오고 제2절부터 계약의 종류가 등장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증여, 매매, 도안,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도현,
위임조, 중하, 종화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화해가지. 그래서 여기서 제3절 매매, 제4절 7절 임대차, 그 다음에 쭉 해서 15절 화해계약까지 나오는데 이 9절에 도급계약과 여행계약이 하나 더 들어갔다고. 그래서 15개의 계약을 계약 법전에서 등장하는 계약이라고 해서 다 같이 전형계약. 용어 자체도 알고 계셔야 전형계약이다 이런 말을. 그러면 자 여기서 자 문제. 매매교환 임대차가 우리 시험 범위란 말이야. 자 문제. 임대차는 전형계약이다. 맞아? 맞잖아. 계약금 계약은 전형계약이다. 맞아? 없잖아 여기. 없어 여기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전형계약이라고 그래. 증여는 전형계약이다. 맞아? 맞지? 그래서 계약의 종류에는 이렇게 15개가 있고 여행계약은 전형계약이다. 맞아? 맞아. 그러면 이 계약의 종류가 총 전형계약이 몇 개 있었어? 15개. 원래는 14절까지 있는데 여기가 하나 더 들어가다 보니까 10절에 고용계약에서 한 개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급계약, 여행계약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15개가 있고 여기 현상광고는 비전형계약이다. 전형계약이다. 다음으로 성립과 관련해서 청승합치, 일의 완성.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 성립되면 요물계약. 근데 요물계약이 딱 한 개 있다는 거야. 현상광고. 나머지는 전부 낙성계약이야. 그럼 낙성계약은 계약서 써야 되는 거예요. 승낙만 있으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 청승합치만 있으면 성립이 되므로 낙성계약은 전부 불요식계약이야. 불요식계약. 자, 여기까지 왔나? 두 번째, 효력이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효력. 순서대로 기억을 해야 돼. 순서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걸 기준으로 효력 발생 시기에서 계약이 성립이 되어서 유효가 되었을 때 이 효력이 발생할 때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면 쌍무. 한 사람만 의무 부담하면 라고 해. 그냥 일편 편무. 그냥 용어에 답이 있다고. 그러면 쌍무계약은 효력 발생 시기에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면 쌍무인데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게 매매교환 임대차는 편이야 쌍이야. 쌍 이렇게 요것만 알면 돼. 쌍무. 욕심내서 여기까지 알 필요 없다고. 자, 유상계약이나 무상계약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냐면 계약 성립 계약 체결 전 과정을 통해서 잘 들어야 돼. 낙성계약이나 요물계약은 성립시를 기준으로 하고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 효력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유상계약이냐 무상계약이냐는 계약 체결 전 과정을 통해서 구별을 해. 빨리 써봐. 가만히 있지 말고. 107페이지에 유상계약 무상계약 나오나? 그럼 거기다가 계약 체결 전 과정을 통해서 구별한다. 자, 여기 유상계약 무상계약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구별한다고. 계약 체결 전 과정. 그래서 성립부터 시작해서 효력 발생 시기까지 계약 체결 전 과정을 통해서 대가성 있는 재산을 출연하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라고 하고 무상계약은 일방만 재산을 출연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출연한다 하더라도 대가적 의미가 없는 경우를 가리켜. 자, 여러분, 쌍방이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하는 계약. 한번 써봐. 거기다가 뭐라고 내가 지금 금방 얘기했는데 나 외워왔는데 이제는 두 번째는 생각 안 나겠네. 계약 체결 전 과정을 통해서 쌍방이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하는 계약, 이것을 유상계약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는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쌍방이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했다. 즉 매수인이 대금 2만 원을 지불하고 수박을 사왔는데 살펴봤더니 수박에 물이 가득 차 있단 말이야.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 2만 원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적 재산을 출연하지 못했잖아요. 수박 발로 걷어차야 돼. 책임 물어야 돼. 자, 여기다 유상계약,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것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 매도인의 담보 책임 때문에. 그래서 자, 쌍무계약은 이제 시험이 나오면 쌍무는 모두 유상이다. 그럼 5 오는 것이야. 자, 여러분들 쌍무는 모두 유상이다. 그 밑에다가 박스 밑에다가 하나만 적어. 쌍무는 모두 유상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자. 현상 광고는 내가 연탄을 가스가 나오지 않는 연탄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하겠다 했을 때 응모자는 내가 연탄을 개발하겠다 해야 돼. 개발했음 해야 되겠어. 그래야지. 광고에서 즉 또 너무 수준 높은 예를 들었나 봐. 개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50만 원 주겠다. 전봇대에다가 사진 붙여놨어. 이렇게 강아지 565-0707 전화번호. 그럼 지나가는 애가 오줌 싸다가 전봇대에서 쥐 오줌 싸다가 전화를 걸어. 내가 찾아주겠음 해야 돼. 찾아왔음 해야 돼. 그래, 일의 완성이 있어야 되니까 현상 광고라니까. 그 다음에 찾아왔음 했으니 효력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걔를 찾아온 사람은 일을 완성했으니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없지. 그러면 걔를 찾아주면 보수 주겠다고 한 사람은 지갑에서 꺼내줄 의무가 있지. 그래서 편무계약이야. 편무. 자, 걔를 찾아온 사람은 그냥 갔다가 고사태서 주순 거요. 뒤지게 쫓아다닌 거예요. 걔 찾으러. 땀 뻘뻘 흘리면서 수고했어 안 했어? 노무 제공했지. 재산 출연했잖아요. 그래서 현상 광고는 쌍방이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하는 계약이라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에어본드 현상 광고는 유상계약이다. 됐나? 그러면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이런 논리는 마저 틀려. 틀렸잖아. 왜냐하면 유상계약 중에 편무도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쌍무는 모두 유상이다 하면 맞는데 유상은 모두 쌍무이다 그러면 틀려. 이게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에는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이 있는데 매매나 교환처럼 채무를 한 번만 이행해도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계약을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고 그 일시적 계약의 효력을 없애고자 할 때 쓰는 말을 해제라고 그래. 임대차는 약속 한 번만 지켜야 되겠어. 매달 지켜야 돼. 고용계약도 노무를 한민호 교수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매주 월요일에 오시잖아. 그래서 그걸 계속적 계약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지금부터 끝내자. 자, 온다. 지금부터 끝내자. 해지. 잘 구별해야 돼. 계약의 종류에는 계속적 계약도 있고 일시적 계약도 있는데 일시적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끝내자고 할 때 쓰는 의사표시를 제. 계속적 계약을 지금부터 끝내자고 할 때 쓰는 말을 지. 그러면 이제 쌍무계약에는 특유한 효력이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지. 그리고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 채무도 소멸해서 그런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보다 쌍동의. 그럼 문제 풀어보자. 자, 교재 126페이지. 문제집 126페이지. 자, 126페이지에 127페이지를 보자. 127페이지 1번. 계약의 유형 옳은 것은 부동산 매매는 유상 요물이다. 마저 틀려. 틀렸지. 유상 낙성이잖아. 낙성. 성질을 구별해야 돼. 성립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효력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 과정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막 왔다 갔다 언제가 낙성이다 뭐 하지 말고. 2번. 증여는 민법상 전형계약이다. 맞아? 전형이잖아. 여기 전형이지? 중개계약이야? 아, 내 눈에는 증여로 보였네. 안경을 바꿔야 되겠네. 중개계약은 여기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전형이요, 비전형이야. 그래서 틀렸고, 부동산 교환 계약은 무상 계약이야, 유상 계약이야? 유상이지. 유상. 교환은 계속적 계약이요, 일시적 계약이야? 물건을 5번 줘야 돼. 한 번만 주면 돼. 일시적 계약이잖아. 증여계약은 편무지? 편무는 전부 무상이야. 자, 여러분들 편무계약 중에 하나만 유상이고 현상광고만 편무계약이면서 유상이고 나머지는 다 편무는 전부 무상이다 해버리면 돼. 그러므로 4번이 정답이고 편무 유상이구나. 유상은 편무는 전부 무슨 계약? 무상계약. 자, 5번 임대차는 쌍무 유상이다. 정답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이해해서 풀어보셔. 이게 한 문제 그냥 한 문제 주는 건데 그냥 맞추는 그냥 시험 보러 오셨으니까 고생했습니다라고 한 문제 드리는 문제예요. 그러면 2번 보자. 31회 잘못 짝지어진 것은 쌍무계약, 도급계약. 도급계약은 쌍무다, 편무다. 쌍무지 두 사람이다 의무를. 거기 도급계약이 세탁소라 생각하면 돼. 세탁소 주인. 자, 편무계약, 무상 임치계약 나오나? 야, 무상 나오면 편무야 그냥. 임치는 여러분들 목욕탕 가봐. 목욕탕 가면 귀중한 빤스는 보관하시오. 이게 임치계약이야. 귀중한 빤스는 보관하시오. 그 다음에 3번 유상계약, 임대차계약. 임대차는 유상이지? 그 다음에 무상계약, 사용대차계약. 맞지? 여러분들 물건을 공짜로 빌려주는 걸 사용대차라고 그래. 차임받고 빌려주면 임대차. 그 다음에 낙성계약,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봐라. 낙성이다, 요물이다. 이거 꼭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여기 사진 찍은 게 아니고 107페이지에 있으니까는 그거 잘 보셔. 한 문제 나오니까. 그렇게 잘 만드는 책이 없어. 어디에 무슨 다른 데 나오는 거 찾으려고 해봐야 얼마나 논리적으로 만들어놨냐. 성립, 효력, 전 과정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인데 참 이따가 기타 한번 쳐줄 테니까 기다리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한 장 넘겨. 그럼 이제 109페이지에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쌍무계약의 효력인데 여러분들 맨 위에다 메모하셔. 109페이지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109페이지에 이제 계약의 효력에서 우리는 쌍무계약의 효력을 배우는 거야. 편무계약, 쌍무계약. 쌍무계약의 효력. 그러면 쌍방이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한다면 쌍방의 채무 이행 시기를 묻는 것이야.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이행 시기를 물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 시기는 누가 먼저 이행해야 되겠어? 그봐 동시행하자고. 지금 여러분들 수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지금 벌써. 그래서 양 채무는 누가 먼저 이행하라? 그래, 동시행하라. 그럼 여기서 시험이 동시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생긴다 그러면 망설여야 돼? 지체 없이 오해해야 돼? 그래, 지체 없이 오해하지. 그 다음에 네 채무 소멸하면 쌍무계약은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므로 쌍방의 의무가 대가성이 있다. 네 채무 있으니 내 채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면 네 채무가 소멸하면 나만 채무 이행하면 되겠냐? 자, 외운다. 네 채무 가면 내 채무 간다. 그걸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험부담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게 뭔 얘기지? 하지 말고 따라서 네 채무 가니. 자, 따라서 네가 가고 나도 간다. 이렇게 해결해봐. 네 채무 가니 내 채무 간다. 이렇게 해야지. 저놈에게 위험이 뭔 소리요? 해버리면 한 3년 걸리는 거야. 3년. 다시 한다. 쌍무. 뿌리가 여기니까 쌍방의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으니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 채무도 소멸한다. 다시 네 채무 소멸하니 내 채무도 같다. 다시 양 채무 소멸.
이게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은 이제 동시행항변권은 어떤 뜻이냐면 네 채무 이행할 때까지 내 채무 이행 못하기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동시행항변권은 선이행 거절권이다 이렇게. 다시 선이행 거절권. 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인은 재산권 이전 날짜, 대금 지급 날짜가 10월 20일이라고 봐. 10월 20일. 그럼 삼성부동산에서 만났는데 그럼 삼성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했다면 뭐라도 좀 갖고 나와야 되겠어. 맨입으로 와야 되겠어. 매매계약을 해서 이행기가 되었는데 잔금 주기로 하고 재산권 이전해 주기로 약속한 날이 되어서 삼성부동산을 만나기로 했는데 빈손으로 올 사람도 있겠어? 있으니까 시험 나오는 거예요. 있어. 그래서 매도인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 가져 나왔는데 매수인이 돈이 준비 안 돼서 빈손으로 온 거예요. 여기까지. 자, 문제. 쌍무계약의 일방은 자기 채무 이행 없이 상대방에게 선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맨입으로 와서 토지 넘겨주시오 요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맨 이상하게 여기는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아니 빈손으로 와서 이 사람은 토지 넘겨주시오 채권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토지 넘겨주시오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때 갑은 맨입으로 와서 달라고 요구하는 갑은 알았네. 내 자네를 믿음새. 그리고 토지 넘겨줄 수도 있어 없어? 세상 있기도 있지. 어쩌 다 없다고 그러지. 있을 수도 있잖아. 내 자네를 신뢰하니 자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매매대금 준비를 못한 것 같으니 내 토지를 먼저 넘겨주이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맞아? 근데 못 믿으면 넘겨줘야 돼. 거부해야 돼. 그때 갑이 자네 채무 이행할 때까지 내 채무 이행 못하겠네 할 수 있겠지? 그걸 자 여기다 선이행 거절권. 이걸 동시행항변권이라고 그래. 이해하셨어? 그럼 동시행항변권은 아무나 갖는 거예요. 쌍무계약의 채무자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행항변권 인정되는 자를 물어봐. 그러므로 동시행항변권 인정되는 자는 자요 쌍무계약의 채무자. 그러면 쌍무계약의 채무자는 먼저 이행해 주기로 했는데 선이행이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상속인도 채무자야. 그 다음에 채권양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외워. 채권양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항변권 없냐 있냐 물어보거든. 그럼 있다 하는 거라고. 이게 뭔 얘기냐면 간단히 자 갑을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대금 채권이 생기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채권이 생겨. 소유권 이전 채권이. 근데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1억을 줄 거란 말이야. 그럼 매도인은 토지 넘겨주겠지. 근데 요때 병에게 자 병아 내가 10월 20일이 되어서 을로부터 대금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받아서 주마 했더니 병이 딱 꼬라봐. 뭐 받아서 줘? 아, 말 잘못했다. 지금 받아가거라 이렇게 약속하는. 네가 받아가거라. 나를 못 믿으면. 언제 받아가거라? 그때 받아가거라. 자, 여기다 채권 양도. 그리고 채권 양도 했지?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항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통지해 주었어. 을아, 이행기가 되면 돈을 병에게 해주어라. 대항 요건. 그럼 이제 갑은 채권 양도 했지. 돈 받아가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때 을이 채권 양수인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갑에게 토지 넘겨주시오 요구하면 채권 양도인은 네가 채권 양수인 병에게 1억 줄 때까지 나도 채무 이행 못하겠다 할 수 있을까요? 있잖아 이렇게. 자 여기보다 채권 양도인도 지금 채권 양도인도 채무가 있는 사람이야. 재산권 이제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채권 양도인도 항변권 있다. 자, 이번에는 이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 안 주고 갑에게 토지 달라고 그러면 갑도 항변권 있고
그 다음에 갑은 을이 매매대금 안 주고 만약에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갑에게 선이행을 요구하면 채권 양도인도 항변권 있고 당연히 병이 와서 병이 매매대금 달라 요구해. 그러면 이 을은 원래 채무자 아니냐? 그러므로 갑이 토지 줄 때까지 너에게도 먼저 돈 못 주겠다 거절할 수 있을까요? 있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권 양도 뭐 전부명령 채권, 압류명령 채권 막 이런 말들 복잡하게 나와. 결국은 강제 명령이 한 채권 양도거든. 그러면 채권 양도 이런 말에 나오면 항변권 뒤에는 그냥 없다 하지 말고 있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무인수인 그리고 이행지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채무인수인은 채무자 아니냐 채무자. 채무인수인 채무자. 이행지체에 빠진 자, 수령지체에 빠진 자, 이행불능에 빠진 자 채무자야 아니야. 채무자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행지체에 빠졌다, 수령지체에 빠졌다, 이행불능에 빠졌다 이런 말이 나오면 큰 범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 사람도 쌍무기하게 채무자냐 아니냐. 채무자요. 즉 뭔 얘기냐면 갑이 요때 토지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안 넘겨준 것이야. 그러면 토지 넘겨주지 않고 후에 이행지체에 빠지는 동안에 을이 변제기에 도래해서 을이 와서 갑에게 이행지체에 빠진 갑에게 을이 맨입으로 와서 달라고 요구해. 맨입으로 와서 달라고 요구하면 과거에 이행지체에 빠졌던 갑은 상대방이 맨입으로 와서 달라고 요구하면 덜컥 줘야 돼, 거절해야 돼. 보시다시피 이행지체에 빠진 자도 거절한다는 것이야. 맨입으로 오면. 맨입으로 오면 거절해야 돼. 주댕이 펴버려야 돼. 알았어요. 또 수령지체는 뭐냐면 여기 봐. 수령지체는 갑이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는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준비하지 못했던 결과 등기를 못해가는 과정이야 지금. 이걸 수령지체라고 그래. 여기까지. 근데 수령지체에 빠졌는데 나중에 갑이 다시 재차 해제하면 되는데 해제하지 않고 등기 서류 넘겨주지 않고 맨입으로 와서 돈 주셔 요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수령지체에 빠져있는 을은 맨입으로 와서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주댕이를 펴야지. 그러면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항변권 있다 이거야. 오케이? 이행불능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병과 이중매매에서 등기해줬어. 자, 이행불능. 그러면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 을은 없이 해제하고 손배청 할 수 있고 해제하지 않고 전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받은 돈 내놓으시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을이 해제하지 않고 갑에게 받은 돈 내놓으시 하려거든.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채무 이행하지 않고 맨입으로 와서 병으로부터 받은 돈 내놓으시 오면 이행불능에 빠진 갑은 덜컥 줘야 돼, 거절해야 돼.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절대. 그래서 자, 우리는 어떻게 해왔냐면 이런 것들은 이 채권 양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외우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외우냐면 다 지체불능자도 있다. 무엇이 있어? 항변권이 있다. 다시 지체불능자도 있다. 그렇게만 외워. 그러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지체불능자도 있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저게 또 궁금하거든. 이거 뭐 신체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괜히 또 자기 신랑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 우리 신랑이 불능자인데 이런 소리 하지도 말고. 없는데 우리 신랑은 불능자라서 그러지도 말고. 가져간다. 지체불능자도 항변권 있다. 자, 쉬었다 합시다.